왜 농장동물인가? 이제 농장동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영국의 농장동물 보호단체인 CIWF로부터 지원을 받아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동물 중에서 이 농장동물을 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 인류의 역사에서 동물을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으로 확대해보자 라는 이야기는 제레미 벤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레미 벤담은 도덕과 입법의 원칙 서설이란 책에서 동물은 고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대상이 되어야 하고, 고통을 주는 행위는 비윤리적이다. 그래서 노예제 이런 것들도 반대하는 주장을 펴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마도 노예와 동물이 거의 같은 취급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먼저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해왔던 철학자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칸트 역시 동물 학대에 반대하는 것은 동물을 학대하는 인간의 심성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동물 학대에는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농장동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윤리 문제를 반드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농장동물을 만들어낸 이유는 그 동물을 먹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과연 먹어도 되는가? 라는 문제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윤리적인 질문일 수 있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모든 내용들은 동물이 키워지고 운송되고 도축되는 과정에서 동물이 많은 고통과 통증, 스트레스,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돼요. 우리가 이걸 보통 웰페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과연 이 복지와 윤리가 가능한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실 우리가 어디에다 길을 내고 거기에다 농사를 짓고 뭐 호텔을 짓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동물이 우리보다는 인간보다는 더 먼저 지구 생태계에 살고 있다가 우리가 그들의 생태적 조건에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동물들에게 물어보지는 않았거든요. 우리는 동물과 계약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가 인간이 동물의 생태계 내로 그냥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비윤리적이냐라고 하면 사실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서 완전히 문명이 없었던 원시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지와 윤리는 굉장히 부딪히는 측면이 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여러 가지 철학적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블룸이라는 수의학자이면서 철학자이신 분이 쓴 논문에 의하면 과연 동물을 이용하는 것이 윤리적이냐라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복지란 어떻게 하면 동물에게 고통스럽게 하지 않느냐의 문제이고 결국 이것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동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선택하는 건 개인의 자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기를 아직도 먹고 있고 농장 동물을 식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98%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리주의자들이 주로 동물에 관련된 윤리학을 주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제레미 벤담 이후에도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공리주의자들이 동물 보호 단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리차드 마틴과 윌리엄 윌버포스가 전 세계 최초의 동물 복지 단체를 만듭니다. 그런데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동물만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흑인 해방 운동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19세기 정도의 영국의 분위기를 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20세기가 넘어오게 됩니다. 20세기에 넘어오면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시대가 있어요. 2차 대전은 서구 사회에서 굉장히 어떤 문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환경이나 여성이나 노동이나 이런 문제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인권운동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피터 싱어라고 하는 공리주의의 철학자, 이 사람이 어,
그 동물해방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동물해방이라는 책은 75년에 초판이 어, 출판된 이후에 여태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읽고 있는 책이에요. 피터 싱어가 주장하는 내용들은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조건 내에서 동물의 권리나 복지 이런 것에 대한 기초적인 철학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여성과 남성이 있는데 그 여성과 남성이 똑같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적은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성차별주의 이렇게 이야기하죠. 흑인이 백인과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너는 흑인이니까 이걸 하면 안 돼 라는 것을 우리가 인종차별주의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동물을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종을 차별하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차별주의라는 용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논쟁은 여태까지도 계속이 되고 있어요. 과연 종차별주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사람들은 반려동물로 개와 고양이를 많이 키우고 농장동물인 돼지는 당연히 먹는 동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개와 돼지는 굉장히 불평등하죠. 자, 이런 과정에서 서구에서 1960년대 이후에 그 애니멀 웰페어라는 단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사실 이거는 서양을 통해서 들어온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낯선 단어예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개념들이나 서구에서 만들어진 법률 관련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다 영어로 써져 있고 한국말로 되어 있지 않는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돈된 용어들을 막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피터 싱어가 그 동물 해방이라는 책을 쓴 이후에 톰 리건이라는 사람은 동물은 각자의 그 가치를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을 함부로 착취해서는 안 되고 동물도 나름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동물 권리론을 펴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애니멀 라이츠라는 용어도 많이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인권의 개념을 다른 동물에게도 확대되어 적용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념들이 혼용이 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농장동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것이 사람들이 먹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육류를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동물성 단백질은 중요한 식량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가 매우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농장동물에 관련된 복지는 대부분 상당히 어렵게 법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즉, 농장동물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반드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개념을 몇 가지 정리를 해보겠는데, 애니멀 웰페어는 동물들이 산업적인 기반에서 사육되고 운송되고 도축되는 모든 과정들에서 고통과 스트레스, 통증, 공포 같은 반응들을 없애서 좀 더 긍정적인 방식의 행복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을 애니멀 웰페어라고 부르고요. 애니멀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더 넓은 개념이죠.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을 케어한다거나 이런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쓰여지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상용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니멀 라이츠는 동물도 인간과 똑같은 자체적인 근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을 함부로 착취해서는 안 된다. 동물도 권리가 있다. 이런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 여기 약간 오타가 애니멀 리버레이션입니다. 자, 이거는 피터 싱어가 애니멀 리버레이션이라는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뭘 해방시킬 거냐? 케이지를 열어서 동물들을 다 해방시키고 방류하는 것을 의미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당시 피터 싱어는 그게 아니라 인간이 동물을 함부로 착취해도 된다라는 것이 상식이 되어
있는 사회인데 이런 인식으로부터 인간의 의식이 해방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피터 싱어의 그 종차별주의라고 하는 단어는 이후에 여러 가지 논쟁들을 불러일으키는데 이것을 보통 통틀어서 평등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모든 동물은 평등한가? 라는 것은 이런 질문은 본질적으로 모든 동물이 평등한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동물은 평등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현재 평등하지 않지만 평등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 질문할 수 있어요. 모든 동물은 평등해질 가능성이 있는가? 라고 한다면 현재는 불평등하지만 평등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답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동물과를 평등하게 만들 수 있는가? 평등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뭔가? 평등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복잡한 논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동물을 이용하는 것, 동물을 먹는다는 것은 나쁘기 때문에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에 반대해. 그래서 채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선택인데 과연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아있게 되죠. 특히 한국같이 채식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고 채식 식당이나 채식 식단이 거의 없는 그런 나라에서는 개인적으로 채식을 선택한다는 것에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논쟁들을 서양에서 하고 있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들을 먼저 선행 과제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의 농장동물에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농장동물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 복지를 가로막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일반 분들, 동물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보셔야 되지만 동물 관련 혹은 축산 관련 이런 데에서 일을 하시는 분, 공무원분들, 그 다음에 이런 산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한국에서의 어떤 선결 과제로 동물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라는 것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여기에 개입을 하고 어디까지 이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가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어디까지 가능한가 앞으로 향후 과정은 어떤 것인가 정도를 기준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를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농장이나 뭐 이런 곳에 이제 가서 보면은요, 사실 그 농장주나 동물을 돌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나빠서 동물들을 막 함부로 대하는 건 아니에요. 어, 말하자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영국이나 뭐 EU나 미국의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하고 우월해서 그런 제도를 먼저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과학적으로 많이 분석을 해보고 그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동물들이 이렇게 학대받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논쟁의 역사가 200년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사실 미국에 있는 소나 우리나라에 있는 소나 영국에 있는 소는 소이기 때문에 소의 종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이런 것들을 제가 포인트를 잘 잡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네, 이게 소가 있어요. 소가 발이 있는데 소는 원래 발굽동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발굽 부분에 깨진 게 보여요. 근데 이 깨졌다는 건 뭐냐면 소의 발굽이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에는 목초지에 풀어놓고 키우는 농장은 거의 없잖아요. 굉장히 좁은 사육장에서 많이 운동을 하지 못하고 살았을 경우에 발굽에 이상이 생겨서 떨어져 나가거나 깨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발굽이 막 자란 경우에 만약에 발굽의 어떤 부분이 깨지거나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박테리아가 감염이 돼서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관절의 이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발 전체에 어떤 부어오르거나 상처가 생기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이 동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을 방치하고 있는 상태가 되면 쓰러지죠. 쓰러지게 되면 못 일어나요. 걸을 수가 없거든요. 이미 너무 아프기 때문에. 자, 소가 보통 500kg에서 700kg 정도 되는데, 다 큰 소들은, 이런 소들이 넘어졌을 때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줄로 매달아서 질질질 끌게 돼요. 그럼 질질 끌게 되면 몸이 바닥에 끌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몸이 찢어지거나 굉장히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스탠다드에서는 살아있는 의식이 있는 동물들을 끌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식을 없게 만들거나 농장에서 바로 안락사하거나 혹은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게 동물이 심각하게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알고 여기에 있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농장 동물을 관장하는 국내법을 일단 보면요. 축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장동물은 축산업의 하나이니까요. 축산법의 규정에서 가축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소, 말,绵양, 염소, 돼지,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등등 이렇게 있어요. 이것과 관상용 조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곤충 14종이 있어요. 정리해서 보면 식용으로 쓰이는 동물과 관상용으로 쓰이는 동물이 있고 종별로 보면 포유류와 조류, 무척주 동물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축산법에서 규정하는 가축이라는 건 결국 농장주,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렇지만 동물보호법은 다르죠.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복지와 그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동물은 포유류, 조류가 기본적으로 법적 배려의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 되고요. 파충류, 어류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는 동물. 그러니까 파충류와 어류는 다른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동물을 정하는 것이고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은 동물보호법에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사실 소나 돼지나 닭은 포유류이면서 조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리하고 뇌가 발달되어 있는 동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동물들이 단지 식용이라는 이유로 제외가 된다면 여러 가지 복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진화론적으로 보면요. 그런 말이 있죠. 우리 안에 어류가 있다. 이런 말 있죠. 예전에 아주 하등한 어떤 동물, 원시 생물에서 점차 변화가 돼서 진화돼서 결국 이게 어류가 파충류, 그 다음에 조류, 포유류로 또 포유류 중에서 유인원에서 맨 끝에 인간이 이제 진화가 되게 되잖아요. 이 과정에서 뇌가 발달을 합니다. 다른 동물들과 인간의 뇌가 가장 다른 것은 인간의 뇌는 우리가 말한 대뇌피질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이 발달되어 있는 대뇌피질의 부분에서 우리가 전두엽이라고 하는 앞쪽에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변연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뇌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어류나 파충류 같은 경우에는 뇌간에서 조금 더 진화하면서 변연계가 조금 더 커지고 거기서 더 진화해서 전두엽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전두엽 같은 경우에는 뭐 언어 이런 것들을 관장한다고 하고 변연계 중에 편도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는 감정, 공포 이런 반응 등을 관장하는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변연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신경학적인 어떤 신경세포들의 그 전달 과정이 전두엽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만 이성이 발달되어 있고 동물은 그냥 감성만 있다. 이런 존재는 아닌 거예요. 인간에게도 감성이 있고 인간에게도 이성이 있고 또
동물에게도 감성도 있지만 어떤 마음이라던가 정신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과 동물은 어떤 차이가 있지만 또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동물에게 불리한 점은 뭐냐면, 대뇌피질 중에서도 변연계나 편도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들은 공포나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인간은요, 낯선 환경에 가장 적응을 잘하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면 14시간 비행을 하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펼쳐진 그 가장 좀 어려운 점은 좀 시차가 나서 굉장히 졸렵다. 이거 며칠만 있으면 금방 적응하잖아요. 그런데 동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동물들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자기가 모르는 낯선 환경에서 어떤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느꼈을 때 그것을 잘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사람들은 그 언어로 세상을 보고 동물들은 그림으로 세상을 본다고 하죠. 예를 들어 어떤 나무가 있어요. 그럼 나무를 보고 이제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보고 이제 뭐 뿌리도 보이고 가지도 보이고 나뭇잎도 보이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나무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갔어요. 근데 미국에 똑같은 걸 봤어요. 그럼 그걸 우리가 나무라고 하죠. 그런데 동물들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뿌리는 뿌리로 보고요. 가지는 가지로 보고요. 이파리는 이파리로 봐요. 그래서 하나의 슬라이드 그림이 그려져 가는 것처럼 세상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강점은 뭐라고 할까? 감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 있지만 단점으로 본다면 변화된 환경, 낯선 것에 대해서 제대로 잘 적응을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먹는 동물은 함부로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던진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천어 축제에서 제가 본 건데요. 이 산천어를 그 맨손잡이 체험을 해요. 맨손잡이 체험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풀 같은 데다 200마리 산천어를 풀어놓고 사람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산천어 이제 3마리 잡으면 뭐 1마리 더 주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쭉 들어가면 물고기들이 이제 공포 반응을 일으켜요. 공포 반응은 뭐냐면 회피 반응이죠. 동물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프레데터예요.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가장자리를 막 숨어요. 그리고 동물의 표피는 굉장히 미끈미끈하기 때문에, 물고기의 표피가. 그래서 사람이 이 물고기를 잡을 때 미끌미끌해서 이게 자꾸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강제로 보정하기 위해서 지금 잡고 아가미를 쑤셔서 피가 이제 튀고 있는 장면이에요.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축제에 반대하니까 즉답에서 들어오는 대답이 뭐냐면, 아니, 그러면 생선을 먹지 말라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이 물고기를 먹는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물고기가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적게 받아야 하는 윤리적인 우리의 의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물고기든 조류든 포유류든 어떤 고통이나 스트레스나 통증 반응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본다면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세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산천어를 이렇게 잡아먹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어, 물고기를 어쩔 수 없이 잡는다면 예, 되도록이면 인도적인 방식으로 즉 예를 들어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쉬잖아요. 인간은 허파로 숨을 쉬기 때문에 그런데 어류들은 아가미로 호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류는 물 밖으로 나왔을 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15초가 지나가면 이제 숨이 가빠지고 호흡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그러면 이 물고기를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물 밖으로 꺼냈을 때 사실상 가장 빨리 어, 죽이는 게 더 인도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즉 정리를 하면 이 교육의 가장 큰 과제는 우리가 농장동물의 복지가 무엇인가, 복지를 망치는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동물을 사랑해야 한다. 동물을 아껴야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더 필요가 없어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물에게 함부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좀 이상한 뇌가 어떤 뭔가 좀 이상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뇌가 좀 다르다라 이런 이론들이 있지만 사실 동물학대 사건이 언론에 나오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댓글들을 보면 다 느끼실 거예요. 그거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동물을 학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결과적으로 동물에게 학대를 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프랙티컬한 지침이 필요해요. 우리는 스탠다드가 너무 없어요. 이 스탠다드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이 사회적 합의를 거치게 되면 이것이 결국 법률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여러 외국 사례들을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외국 사례를 통해서 현재 한국의 농작농물 복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이것들을 한번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